자, 잠꼬대의 미학. 어떤 책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유들을 한번 공유해보는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상실의 시대,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그 상실의 시대 원제는 노르웨이지안 우드라는 그 소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름 분위기 있다는 카페에서 이제 책을 많이 전시해 놓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 되짚어 보면은 그 책꽂이에 항상 그 빠짐없이 꽂혀있는 책이 이 상실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한때 이제 한국을 강타한 한때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상실의 시대. 이 작품을 저는 이제 2008년에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책을 읽게 된 경위를 얘기하자면은 유학 시절, 이제 2009년 이제 봄학기를 시작을 하려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미국에서 이제 평소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 한테 늙은 권사님인데, 그분한테 이제 책을 선물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상실의 시대 유명하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선물해드리려고 이제 사가지고 이제 비행기에서 그냥 드리긴 뭐해서 일단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선물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소설이 굉장히 야해요. 굉장히 좀 야했기 때문인데, 예, 이 소설의 과거에 읽었던 인상이 야했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이제 그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이 책이 왜 야해야 했을까? 왜 작가는 이 책을 이렇게 야한 언어로 서술을 했을까? 그 당위성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게 이번 독서의 미션입니다. 도대체 작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대목에서 감동했어야 했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소설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좀 소개하자면은, 결국 이 소설도 흔한 사랑 타령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 소설은 대부분의 연애소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 소설은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랑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책의 커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젊은 날 슬프고 감미롭고 황홀한 사랑의 이야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독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광고 문구, 미끼성 광고 문구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출판사 입장에서 이제 책을 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이런 멋있는 말, 낭만적인 말, 수사 이런 것들을 이제 뿌렸는데, 여기서 실상 이제 저자는 그 사랑의 낭만적인 대표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남녀 관계의 몇 가지 사례를 그냥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인지 뭔지는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의도가. 그 소설 속의 어떤 사건, 뭐 딱히 사건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남자 주인공 와타나베와 여자 주인공 나오코, 그리고 그들이 기억이 공유하는 나오코의 연인이자 와타나베의 절친이었던, 소설 시작하자마자 그냥 자살해버린 그런 기즈키라는 인물. 그 나오코하고 와타나베가 도쿄에서 1년 만에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20살 언저리 이제 성장을 해서 20살 때 다시 만나요. 도쿄에서 만나서 어쩌다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결합의 결과는 별로 좋진 않았어요. 하여간 그 와타나베는 그 나오코를 마음에 품은 채 미도리라는 이제 다른 여자하고 이제 좀 이제 소위 밀당을 합니다. 미도리는 그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같이 듣다가 우연하게 만난 여자예요. 나오코는 타고난 듯한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자진 입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즈키와의 어떤 그런 기억, 그런 것들의 아픔, 그런 것들에 약간 그 심신이 미약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와타나베는 정신병원으로 나오코 면회를 가고, 별거 없이 대화하고 산책하다가 그냥 헤어져요. 헤어지고 그러다가
나오코는 그 병원에 자살을 하고 와타나베는 미도리와 새 출발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 그게 끝이에요. 되게 싱겁죠. 싱거워요, 사실. 싱겁고, 그 중간에 이제 다른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데, 와타나베 선배 나가사와, 그리고 그 사람의 연인인 하스미, 나오코의 요양원 룸메이트인 레이코 정도가 이제 조연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끌어내는 몇 개의 관계 유형을 이제 이 하루키는 이제 보여주는데, 이야기가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작가가 좀 장치한 구성, 소위 플랫이라 하죠, 플랫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쭉 갔다가 뭐 병원에 면회를 갔는데 뭐 면회 가서 산책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나오콘 자살하고 뭐 그리고 끝나는 거죠. 좋게 말하면 담백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싱거워요. 하여간 소설의 어떤 이야기를 좀 쫓아간다는 느낌의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제시해주는 어떤 관계 유형, 이게 사랑인 겁니까? 라고 우리들한테 묻는 게 저자의 핵심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 좀 야해요. 야한데 왜 야할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미롭고 황홀한 사랑 이야기면 감미롭고 황홀하게 써야지. 이게 포르노처럼 천박하게 묘사하진 않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에로틱 19금처럼 좀 되게 설레지도 않고, 그 등장인물 간의 어떤 성행위를 묘사하는데 그거 이쁘게 둘러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내뱉어 버리는데, 예를 들면 뭐 소설 속에 넣는다, 빤다, 젓는다, 커진다, 빳빳해진다, 뭐 이런 노골적인 동사들 그냥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미끼로 달린 황홀한 로맨스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소설 끝부분에 와타나베와 레이코의 정사 장면에서는 여기 그날 4번을 사정을 했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굳이 꼭 4번을 사정해야 한다는 그 말까지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실수 같아서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쓴 걸까, 작가는? 도대체 저자의 의도가 뭘까? 아마도 저자는 남녀 간에 교환되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의 사례들을 그냥 열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소설이 로맨스라기보다는 하나의 관계 사례집을 읽기를 원했다고 봅니다. 그 감정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내어놓기 위해서, 감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의 근거를 위해서 어떤 섹스의 양태, 섹스의 방식, 뭐 그런 걸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섹스의 묘사는 별로 아름답지가 않고, 뭐 넣었는지 아니면 뭐 빨기만 했는지, 뭐 그도 아니면 그냥 같이 자기만 했는지, 말 그대로 몇 번을 사정했는지 하는 이런 낭만적인 묘사보다는 거칠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등장인물들은 우리들에게 전형적이기보다는 뭔가 애매한 유사사랑, 좀 슈도러브, 영어로 하면 슈도러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할당된 숙제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들이 사랑 중에 어떤 축에 속하는 사랑인가, 그 범주를 설정하고 유형 분류를 하는 일,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할당된 숙제인 것 같아요. 주인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일단 미도리하고 와타나베하고 이제 나오코가 있는데, 나오코는 좀 나중에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미도리하고 와타나베 정도만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일단 미도리의 캐릭터,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교양 시간에 수업을 같이 들었던 여자, 그 캐릭터는 성평등주의자인 것 같아요. 진보주의자에 속하고요. 일종의 약간 페미니스트 뭐 그런 감이 있는, 여자는 꽤 도발적이고, 짧은 치마가 성폭행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가부장적 관점을 당연히 거부하고요. 머리를 과감하게 짧게 스포츠형으로 자를 수 있는 배짱 가졌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관능적 여성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줄 압니다. 하지만 좀 안 어울리게 좀 예상 밖에도 병든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매우 성실껏 돌보는 그런 내용상, 효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돌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돌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이라는 거에 좀 약한 캐릭터,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와타나베의 캐릭터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지배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성계급론에서 어느 정도 남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그 정도의 보수성 정도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권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 편력에 대해서 그다지 뭐 죄라고 죄의식을 가지고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도덕적인 절제력을 보여줍니다. 나오코한테. 그러니까 그는 지성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진 근대 인간이지만 감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감성적으로는 나약한 소시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좀 더 추론해 보자면, 와타나베가 이제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데 이 소설 속에서 그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있어요. 그 위대한 개츠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츠비는 이제 그 개츠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는 그런 캐릭터예요. 개츠비가 집착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순수남, 개츠비. 그 와타나베의 성격은 그런 이제 집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순정파죠. 나오코에 대해서. 이 개츠비를 통해 와타나베의 성격이 조금 암시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와타나베는 이제 철학을 좋아하고 소심한 고독남 정도? 뭐 그런 정도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코의 진자에서도 좀 나오지, 아코프 벨버의 성격하고도 조금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나오코와 기즈키 사이에서, 그리고 오만한 능력자 나가사와와 합리적 원칙주의자 나가사와 사이에서, 그리고 심지어 나오코와 레이코 사이에서도 그는 주변인, 뭐 어디로 결정을 잘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과감하게 이제 미도리에게 나오코 자살하고 미도리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주변인으로서의 나약함을 벗어나고자 작정을 하면서 엔딩을 하죠. 새드 엔딩 같지는 않고 약간의 해피 엔딩을 조금 암시하는 그런 엔딩으로 끝나요, 소설은. 몇 가지 사랑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유사 사랑이 있습니다. 기즈키와 나오코와 와타나베, 그리고 나가사와 그 선배, 싸가지 없지만 잘난 선배, 그리고 그 나가사와의 애인 하스미와 와타나베, 그리고 와타나베와 나오코와 레이코, 정신병원 친구 룸메이트 레이코, 그리고 와타나베와 미도리의 사이, 그리고 이제 미도리와 이제 그냥 소설 속에서 그냥 비중 없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 남자친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심은 나오코하고 와타나베고요. 그리고 미도리와 와타나베의 관계, 이게 이제 중심 축이고, 책의 표지는 이제 이들의 관계를 두고 젊은 날 슬프고 감미롭고 황홀한 사랑 이야기 라고 광고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가 이제 문제로 남는 거죠. 나가사와 하스미, 미도리와 그녀의 공식 연인의 관계들이 나오지만 큰 무게가 실리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 저자는 이들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가사와 하스미, 그 잘난, 그 싸가지 없이 잘난 오만한 나가사와하고 그 나가사와를 좋다고 봐주는, 항상 뭐 기다리는 듯한 그런 하스미라는 여자. 사랑을 소위 합리성이라는 모더니즘에서 타협해서 착취하는 이들일 뿐이라고 보는 거죠. 작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의식과 이상하게 섞인 매저키스트적 자세, 하스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학살해버리는 그 하스미는 끝내 자신의 몸을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 미도리는 연인과 헤어지는데 또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도 않아요. 자유연애론자이고요. 그들은 형식적인
그냥 때때만 만나서 관심 없는 얘기 나누는 그냥 가벼운 관계. 그리고 그걸 이제 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애인도 아니죠. 가만 보면은 서로 존중하는 느낌 전혀 없고. 이게 핵심되는 것은 이제 기즈키로부터 비롯되는 나오코와 와타나베의 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되는 와타나베와 미도리의 관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이제 와타나베와 미도리의 관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는 일단 미도리하고 와타나베의 관계를 처음에 친구 같은 관계의 사랑을 유형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도리는 공식적인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고, 와타나베는 육체적으로 나오코와 이제 잠식이 돼 있어요. 나오코를 이제 속으로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둘은 이제 관계 유지에 암묵적으로, 상호 친구로서의 관계 유지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예. 하지만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매력적인 여자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남자 사이에서 육체를 배제한 순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각자가 가진 윤리의식과 육체적 욕망 사이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둘은 본능적인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이 사이에서 이제 절충을 하고 있는 거죠. 줄타기를. 이 둘이 서로 자기나는데 관계를 갖지는 않아요. 그냥 서로 800일을 해주고 하룻밤을 같이 자요. 섹스는 안 하는 그런 관계예요, 둘은. 그러다가 이제 미도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정이 들다 보면 힘겨운 절충을 포기하게 되고, 와타나베를 본능적 관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고자 하죠. 좀 더 이제 몸을 열고자 하는 거고, 결말에서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포기하고 미도리를 본능적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결심을 하죠. 이 저자는 이성의 감정을 억압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존재할 수 있되 지속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작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를 주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좀 옛날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은 이제 남녀 사이의 친구 관계를 인정하는 쪽이 많이 우세하지 않은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실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옛날 때만 해도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두 번째, 나오코와 와타나베의 관계.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 이게 이제 소설 속에 이제 결국 이제 중심 갈등 구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나오코와 기츠키는 3살 때부터 같이 자라온 짝꿍이래요. 3살 때부터. 그래서 그들은 자라오면서부터 느끼는 성적 호기심을 서로를 통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전제하는 연인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만큼 오랫동안 그 성적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권태로웠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들의 관계 기저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어떤 미안함, 이상하게 뒤섞인 그런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소위 진짜 정으로 산다는 말이 얘네 둘한테 해당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기즈키가 자살을 해요. 뭐 왜 자살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소설에서. 나오코는 좀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거죠. 기즈키가 자살했을 때. 뭐 그 트라우마가 되게 강했던 모양입니다. 소설에서 이제 나오코는 와타나베의 페니스, 뭐지? 와타나베의 성기를 와타나베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사정을 시킵니다. 하룻밤 우연히 같이 자긴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삽입 같은 그런 섹스는 안 하고 이런 손과 입으로 사정시키는 그런 섹스를 하는 거죠. 나오코가 와타나베한테 베풀어 주는 거죠. 그거를 이 기즈키에 대한 마음의 찌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주변인으로서의 와타나베는 이를 무시할 용기가 안 납니다. 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나오코와 와타나베의 이런 관계를 통해 저자는 기저에 서로 미안함을 깔고 가는 배려의 사랑 케이스를 하나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때 나오코는 이를 이제
기즈키로부터 해방되면서 다시 시작되는 행복과 치유의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기즈키에 대한 책무를 배신한 거에 대한 영원한 대가, 치러야 할 대가, 이런 정도로 이해해버려요. 예, 나오코는.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나오코의 매저키즘에 대한 근거를 저자가 그렇게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소설 속에서. 죽은 기즈키에 대한 나오코의 마음이 왜 그렇게 처절해야 했는지 그 명분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코가 매저키스틱한 만큼 와타나베가 세디스틱하진 않았기 때문에 둘 관계가 정상적인 섹스가 이루어지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본 소설이 이제 그런 애매한 그런 80% 정도의 그런 낭만 지수, 약간 근육적인 느낌? 둘 사이에 그런 근육적인 느낌이 이제 애틋함에 그런 의지하고 있긴 한데 그 묘사는 이제 그렇게 애틋하지가 않아요, 소설 속에서. 와타나베는 이제 나오코를 지켜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일종의 책임감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제 관찰자가 보기에, 독자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제 와타나베의 착각인 것 같고, 자신의 감정적 나약함에 대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나오코는 그녀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나오코에 대한 와타나베의 감정은 가만 보면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 또는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 그녀에 대한 책임감이 사실 그녀에 대한 게 아니라 죽은 친구 기즈키에 대한 부담감 또는 열등감이었던 거죠. 정신병원에서 이제 나오코를 면회한 후에 기숙사로부터 나와서 자취를 시작합니다. 나오코를 받아들이려고. 자취를 시작했는데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가 나오코를 지켜주는 솔직한 방도였는데 그 솔직한 욕심을 와타나베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나친 낭만적 윤리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와타나베가 자신의 배려심이 실은 자신의 낭만적 윤리의식을 치장하기 위한 이기적 행동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식했다면 그건 이제 나오코를 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자 하루키는 이제 이런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이런 윤리가 낭만적이긴 한데 성숙하진 않았다고 봤던 거죠. 심신이 기본적으로 미약한 그녀한테는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그 소설 속에서 정확히 그 근거도 나와 있지 않은 기즈키에 대한 의리, 이거를 벗어던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명분을 이렇게 심신이 미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자는 아니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와타나베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면은 그녀가 해방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제 해부해 보는 거죠. 해부해 보는데, 그리고 그에 따른 육체적 탐닉의 수준을 가늠해 봅니다. 관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여주지만 결론은 간단한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보지만 결국 인간의 마음은 앞으로 전개될 미도리와 와타나베의 관계처럼 본능적 마음에 충실한 사랑에서 최후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는 점, 이 하루키가 내린 그런 관계, 사랑이란 관계의 본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낭만을 좀 더 낭만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끼어드는 여러 이성적 이데올로기, 윤리적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최후의 안식처로 안내하기 위한 반면교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와타나베, 이 장면이 웃기는 장면인데, 마지막 와타나베가 이제 레이코를 상대로, 레이코는 좀 이제 좀 중년 여자예요. 폐경기라 중년 여자. 를 와타나베 레이코를 상대로 4번이나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같이 보내요.
밤에 같이 자는데 4번을 사정했다고 뭐 소설 속에 나와요. 굳이 딱 못 박아서 4번. 왜? 이유가 뭘까? 레이코가 성적으로 끌려서? 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려는 레이코가 본능적으로 측은해서 마지막이랍시고 4번이라는 구체적인 횟수를 생색내면서까지 하면서 그녀에게 오르가즘을 선물해 준 것은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와타나베가 나오코를 지켜준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데, 나오코가 와타나베한테 베풀어준 구강 섹스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랑은 측은지심의 본능에 따르는 일입니다. 관계들의 결과를 이제 결국 보건데, 여기서는 본능에 따르는 일이 이타가 되고 윤리를 따르는 일이 이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 이기와 이타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는 그런 윤리적 낭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인간이고 싶은 욕망이 되기도 하니까, 이기적 욕망이기도 하니까, 뭐 이기적 이타라고 그래야 될까? 이타적 이기라고 그래야 될까? 뭐 총평을 하자면 이 소설은 이제 서술적으로는 되게 사실주의적으로 이제 서술을 한 것 같은데, 내용상은 낭만주의적이죠. 낭만적이고 뭐 어떤 금욕적인 뭐 그런 거 막 들어가니까 탐미주의적인데 서술은 영 별로 탐미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본 정서를 제대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 소설을 사실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디어를 통해 보는 일본의 성문화에서 이제 금욕적인 부분 사실 발견하기 힘든 게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런 금욕적인 면들이 애틋함을 형성하고 좀 이제 과장되어서 황홀해 보이기까지도 할 수 있겠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꼈지만, 정작 저자의 의도는 로맨스의 생산에 있지 않았다. 그냥 평범하게 어질러져 있는 감정의 단편들을 낭만적으로 좀 과장함으로써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하울키는 이렇게 독창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직해냈다고 봐요. 예. 누군가에게는 에피소드들이 황홀하고 멋지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예, 제 눈에는 아무래도 이게 핵심으로 보이진 않았고요. 왜 저자는 이런 나름 애틋할 수 있는 관계를 선정적인 면으로, 때론 천박한 면으로 보여주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그 첫 번째 페이지 넘길 때부터 의식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자의 감정이입하면서 그의 의도를 추론해 본 결과 이 소설은 그다지 재미는 없었지만 진부한 소재를 독특한 방식으로 풀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롯본기 김교수라는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본 건데, 그 롯본기 김교수의 일본 분석에 의하면 그 일본은 되게 심플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복잡하게 어질러 놓는 것에 익숙하다고 해요. 그 쉽게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집단적 결정 장애 증후군. 복잡하니까 결정을 못해. 음식은 이렇게 깔끔해 보이지만 그 정신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이 소설을 보면은 무엇이든 깊게 치고 들어가서 정리된 것을 굳이 어렵게 분석하는, 그래서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특성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들의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 문학의 대부로 추대하는 나스메 소세키의 대표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제가 읽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편이에요. 조금 명작이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독서 시간 좀 아까운 시간. 그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고 포착이 안 돼요. 현대화된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얘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로 좀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거기에 적응 못하는 꼰대.
그 얘기를 이제 고양이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건데, 이게 좀 풍자극, 약간 웃긴 풍자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소재인데, 근데 막상 소설은 어울리지 않게 되게 진지하고 너무 사소한 감정들을 다뤄서 그런지 별로 공감 가지 않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딱 떨어지는 어떤 메시지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뭘 읽은지도 모르겠고, 한 번 더 읽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의 이제 이런저런 잡다한 수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주변 일상으로부터 어떤 감정들을 분절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감정을 얻어냅니다. 이 소설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학적 기술, 즉 플롯, 이런 것들이 너무 평범해서 소설의 이야기적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일상 속에서 잡아낸 어떤 미묘한 감정의 차이,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플롯을 만나 좋은 플롯으로 같이 조합이 되면 좋은 작품이 나오죠. 한때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선풍적 인기를 끈 그 일본 영화 러브레터, 96년작인가 95년작인가 90년대 중반에 제가 봤던 기억인데, 와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되게 파괴력이 크죠. 뭐 어떤 미묘한 그 감정들을 플롯에 잘 녹이면 되는데, 그냥 뭐 나는 내 말 하겠다, 나는 내가 느낀 감정을 그냥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별로 재밌게 읽을 만한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원제가 이제 노르웨이지안 우드인데, 이 비틀즈의 노래도 이제 노르웨이지안 우드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비틀즈의 노르웨이지안 우드 가사가, 요약을 하자면은, 헌팅을 해서 같이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녀는 곁에 없었다. 그게 노래 가사예요. 하는 그런 건데, 이제 그 하루키가 이제 본 게 이제 좀 같이 유사성을 엮은 게 뭐 이런 거 아닌가? 관계라는 게 그렇게 이성과 윤리로 기획을 해서 맺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제목이 노르웨이지안 우드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소설의 원제가 노르웨이지안 우드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 왜 상실의 시대로 번역되었는지는 진짜 모를 일이네요.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한번 건드려봤고요. 다음에도 또 이게 내가 안 좋은 목소리로 또 한번 또 계속 한번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